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5% 상승한 24,356.7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86% 오른 2,736.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12% 상승한 7,586.43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방침을 확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에너지 가격이 물가의 일시적인 오버슈팅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연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연준이 공개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내년 혹은 2020년에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데 우호적이었습니다. 미국의 6월 민간부문 고용 증가세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완만했지만 탄탄한 고용시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부문 고용 증가는 17만 7천 명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대립을 끝내기 위해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EU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관세 인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미국산 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수입차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심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휴장에서 돌아온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장의 참가자들은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더 이상 나쁜 소식이 들려올 게 없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오늘 금요일장이 열리게 될 텐데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영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책을 펴고 있는지 내용 좀 볼 거고요. 또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증권사 하향 리포트가 줄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지 살펴보고요. 최근 주식 폭락장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7월 6일 금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이제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서 영국 기업들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 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흐름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말씀하셨듯이 영국의 그 브렉시트죠. 유럽연합 탈퇴가 9개월, 네, 정확히 이제 어떻게 보면 9개월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협상에 어떤 진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영국 기업들, 한마디로 영국에 있는 기업들의 근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이 지금 가독이 없이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서 탈퇴하는 이 노딜 브렉시트죠. 이것에 대해서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규제 부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영국 기업들은 유럽 쪽에 지사를 개설하는 그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영국에 본사를 둔 영국의 그 교육용 완구 제조업체죠. 이 폴리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지금 그런 지금 메커니즘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27개 유럽연합 국가에도 105개의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국이 유럽연합 단일 시장을 떠나게 되면은 앞으로 유럽연합의 그 장난감 그 안전 규제는 이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폴리드론이 수입업자로서 이 제품이 유럽의 안전 규제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산업 갔었는데, 앞으로는 고객사들이 수입업자가 되면서 그 책임을 떠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영국의 어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그 유럽연합 브렉시트에 의한 어떤 제재에 대한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게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유럽연합에서의 어떤 유럽연합을 어떤 고객으로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부담을 안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영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연합 규제에 계속해서 지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브렉시트가 아니라 오히려 유럽연합 규제 안에서 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영국의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의 이 관세 동맹 탈퇴로 인한 세부담까지도 지금 증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브렉시트가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좀 그런 그 부담을 위험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영국 기업이죠.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렉시트 위험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영국이 전환 협상 없이 이 내년에 유럽연합을 떠날 경우에 영국 내 투자와 기업 운영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까지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기업들이 유럽 브렉시트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 브렉시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가 전 세계의 경제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과 또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의 제재 조치가 지금 시작 단계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좀 출렁이고 있는데, 이 국제 유가가 출렁였을 때는 역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1차적인 파급 효과를 주겠고, 그 다음에는 육로나
이런 이란과 미국 간의 그 어떤 경제 그 무역에 연결돼 있는 다른 인접 국가들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달 말부터 이런 핵 합의 탈퇴에 따른 이란 제재를 좀 완화를 폐기하고 있는 중인데, 뭐 이미 양탄자나 뭐 피스타치오, 캐비어 같은 이란의 대표적 품목에 대해서 무역거래 면회를 취소했습니다. 또 이란산 석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오는 11월 4일이죠. 이제 개시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쪽의 석유를 사지 말자고 이제 동맹국들에게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핵 합의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어떤 노력에 힘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봤을 때는 이 호랑 우주 해협이라고 해서 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협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만의 그 모든 배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이 호랑 우주 해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요한 이쪽 해협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30%가 이것을 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해협 같은 경우는 이란 쪽에서의 이란이 어떤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란이 지금까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적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향후에 최후의 카드로 봤을 때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까지 내놓는다고 본다면, 국제유가는 지금보다 더 크게도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과 이 미국 간의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어떤 더 다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호재보다도 악재로 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석유 수출 기국이죠. 이 오펙에 어느 정도 좀 계속 압박을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란 쪽에서의 이란도 어떤 오펙에 대한 탈퇴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제유가의 상승 부분은 크게 오르면서, 특히 또 우리나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조선이나 이 항공주 같은 이 국제유가에 대해서 원가를 수입에 민감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데, 제가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대립을 끝내기 위해서 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주독 미국 대사를 만나서 이 미국과 유럽연합 간 자동차 관세 철폐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자동차에 대한 이 관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보다도 유럽 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이 선진국들한테는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자동차 품목 같은 경우에도 또 독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수출하는 어떤 품목 중에서 3위 안에 드는 게 바로 이 자동차 품목이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대사를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동차 관세 철폐를 재차 강조했는데, 우선 BMW, 폭스바겐, 다임러에 대한 경영진들이 이 미국 대사를 만나면서 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 철폐를 지지할 것이라는 상호 간의 무관세 협정 체결을 제안한 상태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독일이 이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이 무역전쟁, 관세에 대한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미국 대사를 만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봤을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우선 25% 관세에 대한 부분에 우선은 그 경고를 한 상태고, 뭐 이 부분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좀 가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독일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 대사에 만났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관세를 철폐할 수는 없지만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수입 승용차에 대한 유럽연맹 관세는 10%로 미국의 2.5%가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이러한 관세 불일치를 비난하는 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독일 쪽에서는 이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이 관세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세 자체를 없애는 건 오히려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좀 하는 부분도 있긴 하고, 사실 뭐 독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자동차에 관한 부분에 독일과 미국의 이런 협상 부분은 역시 우리나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입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요. 중요하시죠. 네, 어쩌다 보니까 금요일날 삼성전자, 특히 오늘 LG전자도 같이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만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때가 됐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가 됐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지금 시각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달 전과는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가장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출이 한 60조 원대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아주 소폭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5조 3천억대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 9%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 1분기 때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를 못 맞출 가능성들. 그래서 1, 4분기 때가 한 15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한 15조 3천억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보다 조금 좀 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가장 이제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증권사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좀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약간 좀 위축돼서 나오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나오는 지표나 흐름들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D램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약간 고점에서 흔들리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짱짱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모바일용 D램 그리고 서버용 D램 강한 수요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쪽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D램 쪽. 물론 워낙 요즘에 디스플레이 쪽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긴 하는 상황 쪽에서 또 가상화폐 쪽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용이 좀 생각보다 못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한 축이 낸드 플랫이죠. 이쪽은 이제 고점에서 좀 꺾였다라는 관점 쪽에서 반도체도 이제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분위기는 벌써 올해 초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고점론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나고 나보면은 여전히 수요는 괜찮다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었죠.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도 비슷한 시각일 겁니다. 지금 우려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정도면 하반기나 잘하면 내년까지도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어떤 출렁임 없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으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불안한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출하량 자체가 갤럭시 S9이 생각보다 안 팔린다라는 관점들이 특히 갤럭시 S9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전반적인 상황의 문제고요. 네. 그만큼 포화 상태에서 신규 수요가 나오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건. 그래서 지금 폴더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쪽이 기대감은 또 높은데 과연 이제 폴더블이 와 이거 획기적인 건설에서 나도 한번 사보고 싶네라고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전자기기나 또 새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나온 거를 바로 덜컥 사는 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LCD가 안 좋은 부분들을 반영한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도 살짝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 눈높이가 안 좋다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 부문별로 좀 다 나왔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는 좀 낮지만은 3분기는 여전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 한 17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인 거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다가 올해 어떤 좀 여러 가지 부진한 걸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인데 과연 이게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그렇게 썩 비싸지 않은 주가에서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아무리 못 잡아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한 45조 원은 나올 텐데 지금 시가총액 293조 원대로 지난 어제 마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괴리감이 높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시장의 여러 가지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낮아진 눈높이를 주가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이런 시점 쪽에서 일단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변화들은 오히려 저는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주가인데 김민수 부장께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주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었고요. 지금 시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변함 없으신 거죠? 네, 이제 보통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민주인데 국민주를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국민주면은 계속 아끼고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거 싸다고 싶어서 한 번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금들 다 산 다음에 주가가 슬슬 밀려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아끼는 마음이 욕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거보다 일단 어떤 삼성전자나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과 같이 맞춰주는 종목들의 패턴은 일단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여기가 저점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사셔야겠죠. 이 정도면은 싸다 싶으면은 계속 그 정도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게 가장 국민주를 바라보는 매매 대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네이버와 카카오, 이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 업체 1, 2위죠.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70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었는데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하반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주목을 불끈 주시네요. 정말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를 바라보는 대표적으로 포털 인터넷 관련된 사이트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시각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인터넷 관련주나 아니면 기술주라고 하는 팡의 대표적인 흐름들이 이번 시장의 조정에서도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급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거기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종목들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여기 따른 어떤 반발 심리겠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 좀 드리긴. 댓글 조작이라든지. 그렇죠. 매크로 얘기니, 드루킹 얘기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좀 크고요. 두 번째 시각으로는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들인데, 이번에 MSCI 지수가 변경이 됩니다. 새로운 섹터가 생깁니다. 혹시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못 들어보셨죠? 예. 9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될까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하는? 네. 그렇게 되면 보통 저희가 하는 SNS라든가 미디어 컨텐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MSCI 지수 쪽에서 IT 쪽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생겨지면서 이쪽 IT 쪽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많이 올라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섹터 구분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업종별을 되게 세분화시켜서 일단 이게 맞는 업종 쪽으로 계속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야 ETF라든가 해당 섹터와 관련된 쪽에 어떤 자산을 투자하고 배분하는 전략들이 명쾌해지겠죠. 우리나라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예. 이런 쪽으로 우리 아직까지 업종 구분하게 되면은 화학업종 안에 전기차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약간 좀 이상한 구분들, 이런 것들도 좀 섹터 구분들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가장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섹터가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른 자산 배분과 함께 새롭게 신규 매수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아마 이번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팡 관련된 대표적인 섹터들의 흐름들이 양호했던 측면들은 아마 이를 또 선반영했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국내도 영향을 받죠. 관련주들도 MSCI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 관점 쪽에서.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에 따른 약간 기대감도 더 반영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네. 일단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2, 4분기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하회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실적 흐름들이 작년에 좋았던 실적 흐름들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기다 목표를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흐름들이 지금 이제 인터넷 관련된 포털 사이트만 가지고 못 살겠다. 예. 그래서 네이버가 가장 먼저 주창한 게 모바일 광고 쪽과 함께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규 사업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 이쪽에 대해서 흐름들을 맞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라고 또 봐야 되겠죠. 예. 아직까지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에 차지하는 실적 기여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반기에 이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돼서 지분율을 한 34%나 5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네. 하게 되면 카카오에겐 또 추가적인 수익원과 함께 여러 가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핀테크 관련돼서는 또 하나의 기회 요인들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는 아마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뭔가 또 어떤 금융 쪽에 대한 차원들을 많이 다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되면 또 하나의 기대감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쪽이 하나의 또 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하반기에 카카오 게임즈죠. 8월달 정도면 상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게 되면은 또 지분을 갖고 100%죠. 갖고 있는 카카오한테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지분 가치와 함께 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종목들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각은 받지 않았는데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카카오는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이 카카오엠 과거 로엔과 이제 합병안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주가에 긍정적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분위기 쪽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카카오가 왜 카카오엠과 합병을 하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카카오의 또 하나의 어떤 또 이제 수익 욕심이죠. 어떤 사업부에 대한 욕심들이 잘 보여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합병하면서 또 중요한 게 카카오엠이 또 갖고 있었던 게 과거의 로엔의 멜론이죠. 예. 음악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음악이나 영상 사업은 또 별도 사업부로 띄어냅니다. 그러면은 카카오엠에 남게 되는 거는 컨텐츠 제작 관련된 쪽, 이쪽이 가장 큰 카카오로 흡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컨텐츠죠. 그러니까 즉 드라마 제작이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가장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핫한 부분이 이쪽입니다. 예. 특히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스터 선샤인이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부터 방영되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연예가 중계 잘 안 보시네 본데요. 네. 어쨌든 하반기에 기대감이 굉장하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도 벌써 제작비 이상으로 판매가 다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인기가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판매한다.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제작비가 더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한 4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 2천억 정도 팔았다.
당연히 어떤 물건을 4배, 5배 주고 팔았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에선 엄청난 수익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아직까지 판매된 국가나 흐름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뭐 중국이나 아니면 혹시나 모를 또 중동이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가들 쪽에서의 변화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단순하게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몇몇 어떤 유통업체들한테 판 금액이 그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미디어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니까 컨텐츠 제작 쪽에 카카오엠이 갖고 있는 메가몬스터라고 드라마 제작사죠. 거기다가 크리스피 스튜디오라고 하는 바삭하겠네요. 크리스피니까요. 네, 모바일 영상 제작소 예. 이쪽까지 같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또 최근에 흐름 보다 보니까 매니지먼트사를 3개와 제휴를 했고요. 거기다가 국내 1위 광고 모델 캐스팅 업체까지도 협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욕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즉 여러 가지 드라마를 제작할 때 충분히 어떤 모델이나 아니면은 배우를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욕구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서 그를 어떤 히트를 나오는 어떤 그래서 약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트렌드에 잘 맞춰가고 있다는 관점들은 예. 당연히 눈에 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카카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 좀 볼 텐데요. 앞서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람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애플이 9월에 신형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해서 국내 이제 관련 부품사들의 주가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어떻겠습니까? 기대감을 너무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요. 예. 네, 일단 지금 신형 아이폰이 9월 달에 출시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3종이 나온답니다. 근데 2종이 OLED 쪽이 아닐까. 예. 나머지 한쪽은 또 LCD 쪽이겠죠. 근데 지금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9월 달이면 지금부터 벌써 이제 막 그 관련된 부품들은 출하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스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개가 좀 뒤에 나오긴 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스마트폰이 예전처럼 잘 안 팔린답니다. 왜 안 팔리냐면은 지금 지켜봤는데 내가 지금 가진 스마트폰과 지금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뭐 별 차이 없네. 뭐 조금 더 램이 조금 더 올랐다든가 예. 아니면 화면 수가 조금 더 좋아졌다든가 화면 화상도죠. 해상도가 하지만 육안으로는 그렇게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그렇죠. 정도겠죠. 예. 네, 거기다가 지금 쓰는데 큰 불편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지금 내가 그 휴대폰을 바꿀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들 쪽에서 이번에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런 용도로 쪽에서 스마트폰의 수요 욕구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수가 있다. 물론 애플 바라고 하나요? 네. 네. 애플 쓰시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수요 관련된 쪽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기대감은 항상 부품주 쪽에서 나오기 전에 높습니다. 예. 그런데 높다가 이제 조정을 받죠. 나오게 되면요. 그러다가 이제 판매 추이를 보고 재차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판매가 그렇게 썩 영 아니다. 그러면은 또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이런저런 흐름들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지금은 주가도 많이 싸진 수준에서 어떤 새로운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좀 지나게 됐을 때 구체화되고 출시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팔 준비하셔야겠죠. 지금 화면에 3가지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전기 모두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그 추세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기나 LG노텍 이쪽이 예. 먼저일 것 같고요. 가장 숙제고 좀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고민하는 쪽이 LG 디스플레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2만 6, 7천 원대에서 2만 원대가 깨지는 급락이 나온 이 시점 쪽에서 예.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기서 한 17,000원대, 18,000원대에서 여기서 더 추가 하락해서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 날 확률보다 여기서 50%가 올라갈 확률 둘을 따진다고 한다면 예. LG 디스플레이는 50%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무리 적자를 본다고 하고 3분기까지 적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당 순자산 4만 원대 있던 주가가 빠르게 하락해서 2만 원대 밑으로까지 내려왔다. 18,2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어떤 시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하지 않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사셨다가 20, 30% 수익 내는 거는 훨씬 더 기회 요인들이 많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LG 디스플레이는 LCD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근데 차기 준비작이 OLED 쪽이죠. 예. 그러면 OLED 쪽이 애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년은 모든 모델이 OLED 쪽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는 빠르게 실적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회 요인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 들었고요.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대응 전략 짜는 시간 가질 거고요.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계속 혼주세 여전합니다. 추세는 이탈했지만 여전히 추가 하방이 미지수란 말씀 또 오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들 3일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채널 구조의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292 후반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부합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는 오전 중에는 부합권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292 지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반등 시에 매도 전략으로 얘네들 매도 배팅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이렇습니다. 오늘 291 지수부터 294 지수가 부합권 바운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어제 매도를 찍고 나서 반등을 줬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래 구간들 저가를 낮추지 않은 지지력에, 그 다음에 윗구간 다시 또 한 번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이 구간들 부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부합이 벗어나면 추세라고 인정을 하고 싸우는 게 좋고요. 이 구간 안에서는 여전히 부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계속적으로 횡보 장세들 여전하기 때문에 2, 3일 동안 그랬듯이 배팅을 해서 약수익 1%에서 1.5% 내외의 목표를 잡고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시면 매틱이라도 그냥 챙기고 좀 관망하는 관망 장세를 보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주말을 굳이 오버해서 보낼 필요는 없는 그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방향성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구간 매매를 하시고 믹저를 하고 무포로 오버를 하지 않으신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지수들도 여전히 부합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반등을 또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합이기 때문에 반등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채널 추세 상단부는 맞고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부합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는 그 전날은 얘네들 추세 매도를 길게 한번 먹었었고요. 어제는 이 구간 짧게 매도를 치고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여전히 부합 구간이고요. 제가 예상하는 경로는 지지력에서 혼조세 배팅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부합의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말을 앞두고 국내 선물 시장은 너무 큰 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 관망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슈들이 다 좀 혼조세라서 크게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얘네들도 보면 일반적으로 흐름들이 있는데 보합장에서는 이제 배팅이 들어가고 차익이 나오고 배팅이 들어가고 차익이 나오는 구조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채널 구조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매일매일 좀 배팅이 좀 다르죠. 매도 쳤다 매수 쳤다 매도 쳤다가 섹션별로 이렇게 바뀌는데 우선은 저희는 윗구간에서 매도를 드렸고요. 1차 목표, 그 다음에 2차 목표를 이 구간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얘네들 매도를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우선은 얘네들 반대 매매의 가능성이 높다. 일봉상에서의 그림은 추세를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라는 걸 인지하고 싸우시라.
그래서 어제 뭐 같이 하신 분들이 매도를 치고 싶다 하셔서 그냥 반대 매매 저 정도 먹으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눌림에서 계속 매수 배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치더라도 한 이 구간들 깨지 못하고 건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혼조세이기 때문에 추세 저항들 윗자리는 지속적으로 막히겠지만 지지력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을 보일 거다. 그래서 매도는 반대 매매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요. 달러 인덱스 눌림에 좀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매수 쪽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지지력들은 1.17, 100대를 드릴 거고요. 이 구간들이죠. 그래서 매물대는 이 혼조세 구간의 중심에 놓여있겠지만 배수진을 아래 구간까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1차 자리를 빠진 거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를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하방들 열릴 수 있어서 오늘 해외 선물은 아시아 시장 저항점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가를 테스트하던 아니면 아시아 시장에서 안착을 시도하게 된다면 이 구간에 추가적으로 열고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주말 앞둔 상황에서 매수를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구간들 1.17, 600대 저항을 두고 우선 얘네들 보합 구간 매수 추세에서의 눌린 구간 보는 반대 매매 정도가 오늘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키는 매도가 일어나는지 아시아 시장에서 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추세가 무너진다면 그때부터 맞고 싸워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배팅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이번 주에는 좀 시원섭섭한 큰 수익들이 많이 났지만 약간 시원섭섭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75달러 초반들 테스트하는 거 보고 75.30을 맞고 매도로 크게 한번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매도를 쳐서 다시 또 큰 반등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끌고 와서 약수익을 했고 지속적으로 보합 관점에 매도.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다시 74.60을 매도 대기하자. 그래서 60부터 7, 8 두 자리 결정해드리고 어제 다시 추세 매도를 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 구간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20부터 30 저항을 받아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안착하기 시작을 하면 다시 보합권에 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막아낸다면 걔네들은 보합을 뛰더라도 추가 하방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 지량들 우선 73.3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72.80대, 그 다음에 이 보합 구간을 벗어난 아이들이 방향성을 띌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좋고요. 저희는 일부 익절하고 추가적인 매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포자분들은 오늘 이 구간에서 짧은 손절로 매도 단타를 지속적으로 들여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을 좀 더 지켜보다가 이 구간들 짧은 손절 대비를 해서 자리를 들어볼 거니까 그렇게 인지하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황대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이 나오기보다는 이 아래 구간들 저가를 낮추는 상태에서 이 구간들 어제 깬 거기 때문에 명확히 보자면 이거죠. 우리가 추세 지지력으로 인지했던 구간들을 어제 깼다. 그리고 깼지만 여전히 채널 보합이다. 그래서 이 구간들 아직 추세를 약간 깬 듯 하나 국선처럼 아직 큰 그림들을 완전히 깼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을 보더라도 이 구간들 오늘 잘 지키는지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는 우선 지속적인 보합 구간 내에서 핵심 보합은 얘네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오차만큼 계속적으로 걔네들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서 윗자리를 친 거고요. 그 다음에 윗자리 오차가 생겨서 다시 얘네들은
이 정도의 바운더리로 혼조세를 띄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세계를 통해서도 우상향의 그림들이 유효하다. 대신 보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테스트한 구간들,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구간들에서 뚫는 시도하고 지지가 되면 다시 윗구간 막히고 보합 들고 이런 그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당부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고가를 막고 고가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수렴을 보시고 수렴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4조 8천억 원인데 분기 기준으로 7분기 만에 첫 감소를 기록한 겁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최하가 14조 7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발표는 된 건데요. 오늘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2분기 매출은 58조 원,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고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이익률은 25.5%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정도 하락이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종목에 집중해서 추천주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후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